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강조한 건 아니고, 맨 처음에 시작했던 건 그림의 정의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2차원 평면에 3차원 입체감을 살리는 게 그림의 정의가 되고, 그렇다 보니 이게 이제 입시 미술에도 그런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태력을 우선시하게 되는 그림이 되고, 그 다음에 덩어리 입체감이죠. 그 다음에 공간감, 투시, 그 다음에 질감, 표현력, 뭐 이런 순으로 입시 미술에서는 기준을 삼고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되어지는 그림이 객관적으로 우리가 잘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죠. 현대 미술 쪽은 이것과는 별개죠. 추상화 이런 거는 이쪽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이건 이제 구상 파트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뭐 이거는 보는 과정이다라는 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죠.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지 않고서는 그릴 수가 없다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빛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죠. 빛 개념이 그림에서는 가장 큰 상위의 개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가 사물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빛이 사물에 반사가 돼서, 빛을 받으면은 반사가 돼서 우리 눈에 그 시각적 정보를 전달해 주게 되고, 빛을 받지 않는 어두우면은 그냥 반사되는 게 없으니까 어둠으로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입체감이 보여지게 되고, 그 입체감, 밝고 어둡고였던 그 경계로 인해서 형태 파악이 되는 과정이란 거죠. 그래서 이제 보는 거에 대해서 이제 또 여기에서 제가 강조했던 건, 이 본다라는 영역에는 이게 관찰력이라는 얘기로 학원 쪽에서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관찰력, 이게 이제 본다라는 의미고, 이게 똑같은 말로 비교 비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비교 비례라고 하면 내 눈으로 대상물을 그냥 스캔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점에서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가 있고, 관찰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재능이 부족한 방향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찰력을 후천적으로 끌어올리는 연습이 필요한데, 그 연습이 모작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모작에 대해서 만화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모작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실제 모작을 저도 싫어하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작업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뭐 재능을 끌어올리는 작업인 것이기 때문에 결코 쉬울 수만큼은 없는 일이고요. 이게 쉽다라는 게 되면 그림 자체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돼버리는 거겠죠. 그래서 모작의 의미는 닮게 그리는데 절대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왜 닮게 그리는 게 절대적인 의의가 있느냐 하면, 모작을 하는 이유는 관찰력을 키우기 위한 거죠. 이거는 내 그림의 어떤 능력치, 그림을 좋게 보여주기 위한 연습이 아니라 내 눈을 좀 더 정교한 눈으로 만드는 과정의 연습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료를 잘 다루면 그림을 더 잘 그릴 수 있겠죠.
데생 연필을 그만큼 잘 다룬다라고 하면 더 많은 다양한 톤을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수채화를 잘 다룬다면 채색을 굉장히 잘 하는 게 되는 거겠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비록 수채화를 못해도 되고 비록 데생을 못해도 되지만 형태는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작이라는 개념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가장 최소한의 강조를 한다면 닮게 그리는 데에는 분명히 의의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닮게 그리는 그림이 1차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빨리 그리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많이 그리는 것도 1차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죠. 닮게 그리는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눈이 좋아지면 속도가 붙게 되고, 속도가 붙으면 그만큼 다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고, 효과적인 연습을 위해서 모작은 반드시 필요한 연습 과제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좀 무서운 얘기도 하나 했는데, 이 본다라는 그 개념에서는 타인이 간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서운 얘기가 되는 거죠. 제가 아무리 열심히 설명하고 그림을 손대가면서 봐주고 하면 당장 그림은 좋아질 수는 있어요. 종이 위에 그림은 좋아질 수가 있는데 그 애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건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다라는 것, 이 관찰한다라는 거는 이건 기본적으로 그림 그리는 사람의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은 글 쓰는 사람들만의 공통된 습관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공유하지 않아도 글을 잘 쓰기 위해서 덤벼들다 보니 누구나가 하게 되는 공통된 습관들이 생기게 됩니다. 운동선수들은 운동선수들만의 습관이 있고요. 각자마다의 직업병들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다 습관에서 오는 거죠. 뭐 개인적으로 답답하게 생각하는 건 그런 면이죠. 그림을 잘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 그림 그리는 사람이 되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뭐 하루에 뭐 24시간인데 뭐 10시간 요리하고 2시간 그리면서 그림 잘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 그렇죠. 좀 말이 그런데 어찌됐건 그림을 잘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을 해줘야 되는 거죠. 운동 안 하다가 운동하면 뭐 근육 땡기고 몸 아프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거니까. 손에 굳은 살 베겨야 되고, 기타 치는 사람들 손가락 마디마디에 굳은 살 베기잖아요. 그죠? 그림 그리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보는 게 습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사물을, 그러니까 눈이라는 개념이 그냥 단순히 일반인들의 눈과는 다르죠. 보고 감탄하라고 달아놓은 눈은 아니고 보고 와 예쁘다 이러고 끝날 게 아니고, 보고 저것을 내가 그리면 어떻게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림의 정의 이런 건 다 말장난이고 요게 근본이죠. 여기서 사실 결정나요. 그림을 하는 사람이 될지 안 하는 사람이 될지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린다라는 개념으로 가겠죠. 그리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톤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톤이라고 하면 단순히 그림에만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목소리 톤 이런 말이 있듯이 성악하시는 분들 목소리 톤에 대한 얘기 많이 하게 되거든요. 한 톤 높여서 뭐 이런 말 표현처럼 톤이라는 거는 그림에도 쓰여지고 다른 데서도 다 쓰여진다는 얘기죠. 물론 뭐 음악 쪽에서 얘기하는 톤과 그림에서 얘기하는 톤의 의미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찌됐건 그림에서 얘기하는 톤은
어떻게 또 표현해야 되지? 뭐 진하기, 연하기 이런 개념일 거라고 봅니다. 워낙 톤의 개념이 광범위해서 사람들마다 표현하는 게 다 다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단어가 다른 단어가 나올 수가 굉장히 높은데요. 의미는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톤이라는 거는 진하고 연하기라는 거죠. 단계를 내서 다양한 톤으로 뭐 1번부터 8번까지면 다양한 톤으로서 그림을 그려주는 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재료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그 재료에 내가 어떻게 적응하느냐라는 것이 그 재료를 내가 잘 다루느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라는 이 행위 자체가 톤을 쪼개는 과정인 거죠. 아까 얘기했던 뭐 1번부터 8번까지의 어떤 단계로 톤을 쪼개서 그림을 입체감을 살려가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거는 다른 어떤 재료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외의 방식으로 그려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채화를 가지고도 결국에는 톤을 쪼개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뭐 불투명도, 유화도 결국에는 톤을 쪼개서 그림을 그려나가는 방식인 거죠. 이제 차이가 있다면 재료마다 그 톤을 조절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데생은 손목에 힘만 많이 주면 진하게 나오고 연하게 나오고 조절이 가능하죠. 수채화는 물 조절로 톤을 조절하고, 유화에서는 화이트로 톤을 조절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톤을 생각하시면 뭐 취미로라도 내가 어떤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재료를 가지고 그랬을 때도 조금 더 쉽게 그 재료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톤을 쪼개는 것이니까. 뭐 여기 톤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뭐 더 얘기를 한다면 뭐 큰 개념의 톤이 있고 작은 개념의 톤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큰 개념의 톤이라고 하는 것은 분위기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어두운 톤, 전반적으로 어두운 톤의 그림, 전반적으로 밝은 톤의 그림. 캐릭터를 만들고 캐릭터를 디자인하고 설정을 잡는 과정에 어떤 색의 옷을 입히고 어떤 색의 헤어로 하고 피부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흰색 와이셔츠에 청바지 뭐 이러면 굉장히 밝은 톤이죠. 검정에 뭐 또 검정 바지 이러면 어두운 톤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개념의 분위기적인 톤은 작품을 들어가기 전에 설정 상황에서 기획 단계에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려나가면서 수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작은 개념의 톤은 여기에 얘기했던 이런 단계죠. 작은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제 그리면서 점점 진하게 잡아가는 이런 과정들인 거죠. 밝게 치고 뭐 진하게 치고 면이 좀 더 꺾이게 처리를 해주는 이런 과정들, 그런 개념의 작은 개념의 톤인 거죠. 뭐 이런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말로서 이해를 시키기는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딱 요 선에서 말을 더 많이 하면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어찌됐건 분위기적인 개념의 톤, 그리고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단계를 쪼개는 행위에서의 어떤 톤, 요 두 가지 방향에서 같은 톤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같은 톤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의미는 좀 더 크게 의미할 수도 있고 작은 의미로 얘기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아야 되겠죠. 이런 거는 그림을 학원 가서 배울 적에 실제 문제가 많이 됩니다.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과 말하는 사람이 의미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사람이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가 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여기까지가 이제 뭐 부수적인 설명, 물론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굴 관련 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연습할 때 얼굴 파트랑 인체 파트랑 배경 이런 식으로 세 파트로 나눠서 연습을 합니다. 얼굴에서는 뭐 연령대 연습이 나올 수 있겠죠. 연령별로 얼굴 형태를 어떻게 그리는지, 자, 이런 것들은 뭐 각자 연습을 하면서 이게 나와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얼굴 각도 연습도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표정 연습이 들어가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표정. 그러고 나서 이 모든 걸 다 뭉뚱그리면서 시점 변화까지 같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모든 게 자연스러워야 된다. 연기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뭐 개인적인 취향에서는 호감형이라는 거에 대한 연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제3자 입장에서 지켜보면 때는 안타까운 면이 그거거든요. 호감형의 그림이 아닌 경우. 뭐 이건 뭐 개인 취향이니까요. 어찌됐건. 인체 같은 경우에는 남녀 인체를 일단 따로 확실히 느낌을 잡는 법을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는 사실 남자나 여자나 팔다리는 다른 게 크게 없죠. 해부학적으로 요소가 다 동일한 게 있기 때문에. 몸통 같은 경우가 확실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몸통은 남녀는 따로 연습을 들어가고 팔다리도 몸통과는 떼서 따로 연습이 들어가는 게 그것도 괜찮은 연습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몸통을 따로 연습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갈비뼈 구간과 배, 골반 요 세 가지 구간을 분명히 나누어서 살려서 작업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팔다리를 갖다 붙이는 식으로 하죠. 인체는 뭐 이렇게 얼굴처럼 딱 끊어서 이렇게 연습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요. 워낙에 동작이라는 것 자체가 한도 끝도 없이 많고 변수가 많다 보니까요. 그래서 확실히 인체 같은 경우에는 경험적인 측면이 굉장히 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기식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근데 웃긴 건 결국 그림을 그려나가는 과정은 암기식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맨 처음에 인체를 그렸을 때 그냥 캔이 5, 6엔 하는 장면이 멋있어서 그냥 이것만 그렸어요. 제가 뭐 인체를 알겠습니까? 승모근이 어떤 건지 알겠습니까? 뭐 대흉근이 뭔지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중학교 때. 그냥 이거 하나만 그릴 줄 알아요. 그냥 이게 멋있어서 이거 하나만 그렸던 거고, 그냥 이것만 그리는 거죠. 이 각도 외에 그건 못 그려요. 그걸로 끝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 각도를 암기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 위에서 본 앵글을 그리면, 전 그냥 위에서 본 것만 계속 했어요. 위에서 본 것만 계속. 그러니까 이게 암기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러지는 않았던 거라는 거죠. 저는 그 어떠한 방향의 연습이 정말 좋을지는 그건 개인마다
다 자기한테 맞는 연습 방법들이 있으니까 딱 끊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너무 막 이것저것 다 연습하는 건, 글쎄요. 이해력이 정말 높고, 정말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알게 모르게 자기가 많이 봐왔다면, 그게 굉장히 좀 차이가 많아요. 만화를 좋아합니다 라고 해서 학원을 찾아왔는데, 둘 다 만화를 좋아하는데, 한 아이는 만화책을 계속 읽으면서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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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던 친구고, 한 아이는 만화가 좋아서 따라 그리다가 학원에 온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둘을 가지고 그림을 시키면 많이 보고 많이 그려왔던 애가 뭘 해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 장면도 그리고 저 장면도 그리고 해도 다 잘 나올 수가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경험치가 많다는 거죠. 자기 혼자 뭘 해도.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 하나씩 좀 이해를 분명히 하고, 그 각도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고 넘어가 주는 게 안정적인 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는 요런 장면 하나 있고 위에서 받는 거 이런 게 있으면, 이게 이제 자꾸 돌다 보면 얘들 둘이 만나는 경우가 생겨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해서, 아 위에서 봤을 때 이 팔을 들면 어떻게 되겠다, 이게 이제 조합이 될 때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응용력으로 좀 이런 어떤 정보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정보들이 서로 응용이 되면서 새로운 전혀 다른 어떤 창작으로, 인체라고 치면 전혀 다른 동작이지만 그런 것들이 안 봐도 만들어질 수 있는 과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가자라는 게 목적입니다. 그려보고 이거 그려봤다, 그 다음에 또 딴 거 그리자, 그 다음에 또 딴 거 그리자, 그러는 것보단 내가 안 보고도 이 동작을 그려낼 수 있는, 그러니까 흔히 간단하게 얘기하면 팔을 들었다고 칩시다. 만약에 이렇게 팔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줄곧 내가 이런 팔만 그리다가 얘가 이제 팔이 이렇게 들어서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한번 하면 계속 이것만 해버려요. 이게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그런 의미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딴 거, 엉뚱한 것도 딴 거 하고, 이런 식이 되면 그건 과연 이제 좋은 연습 방법일까라는 제가 의문을 가진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좀 하나에 빠질 필요도 있죠. 약간 오타쿠처럼. 기적을 부르는 힘입니다. 오타쿠. 덕력이죠. 그래서 인체는 뭐 이렇게 팔다리 나눠서 연습하시고, 몸통에서도 갈비뼈, 배, 골반 이런 식으로 나눠서 좀 더 해부학적인 부분까지 같이 살피시면서 들어가시는 게 좋고, 크로키를 저는 인체 할 때 크로키 연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인체는, 그러니까 크로키는 여기에도 관찰이고 비교 비례죠. 인체 비례를 맞추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드로잉 능력을 끌어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선을 교정해야겠다, 선이 거칠고 선이 좋지 않다, 뭐 드로잉 작업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선은 분명히 있긴 해요. 그런 부분에서 좀 교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크로키를 시키는 거죠. 보통 한 3개월? 3분 크로키, 5분 크로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뭐 2분, 1분 그런 거는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크로키를 굉장히 싫어하고
크로키를 하는 시간이 너무 싫어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깝고 종이가 아깝고 그건 아마 제가 선적인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찌됐건 크로키는 선을 교정해주고 인체 비례를 좀 살려주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데생도 그렇고 크로키도 그렇고 얘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건 눈을 키우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관찰력을 높여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 비례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게 관찰력이라는 얘기거든요. 뭔가를 계산하고 따지고 맞춰가면서 그게 창작에서도 계속 그러니까 모작하시는 분들이 모작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저는 창작할 건데 왜 모작을 시키느냐. 나 어차피 안 보고 만화 그리는 건데 왜 지금 내가 사람을 보고 왜 그리냐. 난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뭐 그런 건 가장 많이 모작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게 해주는 오해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작은 잘 그리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리는 게 아니고 눈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는 연습인 거죠. 그래서 모작과 크로키를 하고 나면 눈이 아파야 됩니다. 괜히 막 어깨가 아프고 팔이 아프고 이러면 안 됩니다. 굉장한 집중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눈의 피로도가 순간적으로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체도 동작은 최종적으로는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가야겠죠. 지금 왜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건지. 배경은 투시죠. 1점, 2점, 3점. 와, 이건 다시 얘기하려니 또 엄청 이게 정말 짜증납니다. 투시. 투시에서는 이론적으로 1점, 2점, 3점 뭐 이런 게 요건 각각 과정에서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뭐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한 건 연습 방법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뭐 얼굴, 인체, 배경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연습하는 방법이다라는 얘기인 것이고, 그러니까 뭐 얼굴에 대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뭐 이 스터디를 하는 목적 자체는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지만 수준이죠. 수준. 내 그림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스타일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림 스타일, 거기에서의 그 스타일에서 수준을 높인다라는 거죠. 같은 그림 스타일에도 수준 차이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바타 타케시의 그림체가 뭐 오바타 타케시가 만화가 인기가 있을 때는 오바타 타케시 그림 스타일이 당연히 유행으로 돌고, 뭐 슬램덩크가 끝났을 때는 당연히 슬램덩크의 그림 스타일이 유행으로 돌았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스타일이죠. 같은 스타일이죠. 문제는 수준 차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오바타 타케시처럼 그랬지만 오바타 타케시는 어떤 수준까지 못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수준을 어떻게 올릴까에 대한 고민이 이제 이 스터디를 하면서 필요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결국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내가 수준을 높이는 그 과정에서 나에게 답안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뭐 해부학, 그러니까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동일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구조적 통일성? 그러니까 두개골은 다 똑같이 생겼고요. 사람 눈, 코, 입은
다 튀어나왔죠. 헤어스타일은 다 다를 수가 있고, 눈의 생김새, 코의 생김새, 입의 생김새는 뭐 다 형태가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눈도 튀어나와 있고, 코도 튀어나와 있고, 입도 튀어나와 있다라는 거죠. 자, 그거를 내 그림의 스타일에 어떻게 반영시키고 접목시키느냐가 내 그림의 수준을 높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 그게 내 그림의 수준을 높게 만드는 것이냐? 그건 객관적으로 누구나가 봐도 그거에 대해 토를 달 수가 없기 때문인 거겠죠. 사람 눈, 코, 입이 튀어나와 있다라는 것, 그 사실을 일반인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모를 수는 있지만 인지는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눈, 코, 입을 그려놨는데 그게 튀어나온 것처럼 안 그려놓으면 일반 독자들이 보고 느끼기에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같은 스타일의 그림에서 수준 차이를 논할 수 있는 기준이 뭐겠어요? 분명히 이 사람이랑 이 사람 그림 스타일은 똑같은데 나는 A보다는 B라는 사람이 그림이 더 좋아, 더 대단한 것 같아. 이런 평가를 만약에 객관적으로 내린다고 하면 그 기준이 어디에서 오게 되냐라는 거죠. 그거는 일반인들도 말로서 표현은 못할 뿐이지 인지하고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눈, 코, 입은 다 튀어나와 있어요. 만약에 길 가는 사람이 눈, 코, 입이 튀어나와 있지 않고 들어가 있는 사람이 지나가면 뭔가 다른 눈빛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겠죠. 왜 그렇겠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인지하던 것과는 다르니까. 저건 뭐지?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초에다가 기반을 두고 기준을 두고 내 그림을 그 위에다가 내 스타일대로 만들어가고 변형시켜가는 그 과정이죠. 그게 이제 기초에 기반을 둔다는 거는 누구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초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봤을 때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잘 그렸다. 왠지 만화인데 왠지 실제 같은 느낌이 들어. 뭐 이런 생동감이 있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점에서 이제 기초에 대한 얘기를 강조를 하고 이게 해부학적인 요소가 강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절대 이게 그림 스타일적으로 사실적인 그림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절대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지금까지 얘기가 그런 얘기였습니다. 일단은 10분간만 쉬었다가 그 다음에는 직접적으로 얼굴과 인체와 배경에서의 설명을 정리를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할게요.